저도 좀 하나 심리학과 쪽에 물어본 말이잖아요. 뭐냐면 3일 전에 퇴근했더니 와이프가 절 쳐다보면서 나 어디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그 카트한 머리 바뀐 걸 못 찾아내가지고 지금 3일째 토라져 있는데 그걸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건 무조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학생 딸, 우리 와이프는 심리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끝날 때 저한테 좀 솔루션 좀 주세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 아니 내가 머리 자른 거 어떡하냐고 요만큼 자른 거. 다음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얘기하다 보면 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스트 스타트이기 때문에 도대체 타겟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조직에 맞는 쪽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장래 세계 분석에 대해서 조금 세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메인은 실제 이거를 갖다가 한번 논문적으로 한번 어떤 가설을 세우고 밝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상자들도 찾지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어떤 전체 DOE를 짤 수가 있을 거고요. 경험상으로 보면 어떤 가설을 세우고 출발할 때 그 실험의 완성은 처음에 계획할 때가 70% 이상을 자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급해가지고 우선 가설부터 딱 세우고 친구 막 나갔더니 중간에서 아우 이건 아닌 갭이다 하면서 막 그때부터 날짜는 다가오고 뭐 교수님은 푸시하고 뭐 이럴 때 좀 전체 제너럴한 인포메이션을 좀 많이 듣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진도를 나가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래세균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래세균 분석은 사람의 분변을 이용합니다. 사람의 분변을. 아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 코소, 입소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다 미생물을 채취할 때 국과수에서 감정하듯이 범인 감정할 때 찻잔에 면봉으로 이렇게 싹 하면서 유전자 검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피부를 스캐닝을 했고 코스를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스캐닝을 하고 그 정보만 있으면 DNA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은 좀 얘기가 다르죠. 거기에 면봉을 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너무 길고 복잡하고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식도부터 저기 대장까지 전체 길이 한 9m 정도 되는데요. 거기 수많은 융털 돌기들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얇게 쭉하게 피게 되면 테니스 코트 2배 면적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면적이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면적에 조개처럼 장내 미생물들이 빼곡하게 박혀갖고 그냥 자갈자갈 자기의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생물을 분석할까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분변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분변 1g의 성분을 좀 볼 것 같으면 분변 1g의 구성 성분이 음식물이 발효되고 소화되고 남은 잔존물이 전체 양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음식물의 컬러 때문에 전체 이제 분변 색깔이 결정이 되고요. 짜장면을 먹으면 뭐 이런 색,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실제 음식물이 소화된 50%. 그럼 나머지 구성 성분 중에 나머지 40%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의 사치입니다. 사치. 테니스 코트 2배만한 면적에서 전체적으로 딱 붙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 미생물들이 뭐 얘들도 이제 생물이니까 라이프 타임이 다 되면 유언을 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일정한 부분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음식에 같이 이 장내 미생물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전체 분변의 40%는 장내 미생물의 사체가. 그래서 지금 DNA 분석은 살아있는 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사체의 DNA를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이 소화관 내에 있는 표피 떨어져 나가요. 표피 10%. 그래서 저희 분변 많이 다룹니다. 맨날 하는 게 분변 다뤄서요. 그 연구소에 분변이 오게 되면 그 분변 샘플에서 분변 샘플 있는 거에 장내 미생물만 딱 바이오학적으로 프랩을 합니다. 그걸 프랩을 해서 얘를 리딩할 수 있도록 DNA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걔를 전문 기계를 통해서 분석 장비를 통해서 모집단의 환경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장기에 겨우 요만큼의 분변 내 미생물 가지고 어떻게 장내 상태를 대변할 수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2천만 명 투표하고도 출구조사 한 2천 명 하고도 오차 범위 내까지 맞추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시간 동안 이 장관 전체를 계속 다니면서 연동운동을 통해서 받은 그 분변은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랜덤하게 잘 섞인 그런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셋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실제 그래? 그래서 포지션별로 좀 다른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다르고 여기 지금 다른 거 아니야? 뭐 날이 좀 바뀌면 오늘 달리고 내일 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같이 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변동이 없다면 한번 저렇게 분석하는 거에 나오는 어떤 리절트는 포인트가 어디가 됐건 그 결과치는 유효할 만한 정도로 스테이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 부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내 미생물을 스페시스 기준으로 하면 500종 된다고 했잖아요. 500종을 풀로 쭉 스캐닝하는 장비가 이제 NGS라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로 쭉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해서 500종이면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건 0.1%, B라는 건 0.02%, 뭐 이 정도 되겠죠. 걔를 한 원 그래프에 표현하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 정도. 이거는 이게 NGS의 실제 리얼 데이터고요. 장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투 디테일해서 너무 자세해서 활용을 못하는 개념이 되고요. 지금은 저 데이터 중에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만 소팅을 해서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시러스, 클로스트리디움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생물학적으로 뒤에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게 미생물의 체계도에서 나온 우리 추억의 중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종속과목 강문계 그겁니다. 종속과목 강문계.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유익균이라고 했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입장에서 한번 좀 도표를 해봤습니다. 지금 락토바실러스요. 락토바실러스는 종속과목 강문계 중에서 락토바실러스라 하면 걔는 속 정도 해당됩니다. 지너스 개념입니다. 그러면 걔보다는 더 하부가 있습니다. 종이 있죠. 스페시스. 그럼 그렇게 내려가면 이 락토바실러스에는 패밀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김치, 락토로 해가지고 한 180개가 이렇게 쭉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름은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 생리 활성적인 특징이라든가 어떤 염색체 구조 뭐 이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
염색체 기준으로 DNA 분석법으로 나온 시그널이 락토바실러스 속 정도 된다면 그 모양이 제가 한 표현해서 한 이 정도 모양이 락토바실러스라 한다면 락토바실러스 플랜타rum, 락토바실러스 카제, 락토바실러스 김치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너무 자세해서 복잡하니 요거 말고 한 요 정도로 현재 단계를 보자. 그러면 데이터도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락토바실러스 속.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유익균 중에 한 종입니다. 그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가끔 이제 의대 쪽의 교수님 중에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하다가 어떤 스페시스에 탁필이 꽂히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름에 대해서 딱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데이터를 락토바실러스 딱 주니까 이렇게 터프하게 말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갑시다. 그러면 얘만 봐야 될까요? 얘도 봐야 되지. 얘도 봐야 되지. 그럼 판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단계에서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비용적이다, 좀 합리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그 기준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면 숲속에 들어가서 산이 좀 안 보이니까 드론 정도를 타고 한 10m 정도의 높이 올라가서 산을 이렇게 좀 보는 정도, 그 정도가 락토바실러스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락토바실러스에 대해서 뭐 잘 아시죠? 그 유산균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워낙에 유명한 페머스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균으로 비피도박테리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너스 개념이고요. 얘도 비피도박테리움 뭐가 그렇게 있겠죠. 비피도박테리움은 파스텔 연구소에서 1907년에 메치니코프에 의해서 명명됐고, 얘가 이제 모양이 이제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비피도가 붙여졌고,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장폐 이런 쪽에 좀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고 사이드 이펙트도 별로 없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페이머스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유익균에 대해서 두 종류,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유해균 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균은 클로스트리디움 유해를 명명해서 유해균이라고 하고요. 이건 역시 지너스 개념. 쟤 역시도 많은 패밀리들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클로스트리디움을 좀 본다. 그러면 보는데 근데 클로스트리디움이 저는 오히려 얘가 참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락토바실러스라든가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옆에 인접한 다른 패밀리들이 별 특성이 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인접한 패밀리들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좀 굉장히 흥미롭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연구하고 싶은 그런 쪽입니다. 유해균. 예를 들면 여기에 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이게 뭐냐면 저걸로 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로 감염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연간 약 1만 명에서 2만 8천 명 정도가 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용어까지 생겼거든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신드롬에서 CSD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되는데, 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이 됐다는 걸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감염이 딱 되면 온통 설사니 전신 쇠약으로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면 쟤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생제 먹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먹으면 다 죽는다는 게 문제죠. 쟤만 선별적으로 쟤만 끄잡아내서 잡아서 때려 잡을 만한 그런 바이오 기술, 제약 기술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감염이 됐어도 그걸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 그게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신드롬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도 이거 그러면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게 솔루션으로 나온 게 뭐냐면 분변 이식술이 있습니다. 분변 이식술.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치면 분변을 이식한다는 건 아니고 분변 미생물을 이렇게 전체 마이크로바이옴 숲을 이전한다. 예를 들면 건강한 미생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좀 안 좋은 분이 계시다 하면은 저쪽 미생물을 추출해내갖고 통째로 그대로 직장 쪽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돌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가지고 클로스트링 디피실에 대해서 약 95%의 완치율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저게 별로 우리나라는 강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우리가 좀 낯선 용어인데, 근데 최근에 저 클로스트링 디피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좀 환자들이 막 생겨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분변 이식술, 분변 미생물 이식술에 대해서 여기 S대 말고 다른 S 병원에서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일반 쪽에 이제 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자, 그러면 그 장내 미생물은 지너스 관점에서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정도로 이제 분석을 좀 할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시트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비피도박테리움 기억나시죠?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박테로이데스. 제가 뭐냐면 그 중간균입니다. 중간균. 애가 일명 해바라기 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뭐 유해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그냥 그 유익한 놈들이 많으면 그쪽에 좀 붙기도 하고 유해한 게 많으면 그쪽에 붙기도 하고 그런 것들 이제 중간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이제 속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네 종류로 분석을 해서 이거는 어떤 피검자의 분변 0.1g을 통해서 분석한 리절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내 상태가 유익균은 몇 프로, 중간균은 몇 프로, 유해균은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게 비율 차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율이 나왔을 때 저거는 정상이야 아니야를 보려면 결국은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이제 밑에 나오는 거고 보통 건강한 사람의 비율이 유익균은 한 25%, 중간균은 한 65%, 유해균은 한 15%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 피검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비율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60%. 이분이 모 병원 원장님이세요. 저분도 깜짝 놀라셨는데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막 속이 막 문드러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3년 전에 저거 결과 나와버리니까 3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었다. 그리고 그때 많이 먹은 항생제의 영향이지 않느냐 본인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는 요거는 이제 비만균과 정상균에 대해서 이건 뭘까요? 비만균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올라가는데 비만균, 정상균은 오히려 얘보다도 더 러프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미생물을 거의 천군 백군 정도로 나누는 정도로 더 드론을 타고 더 많이 올라가는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비만균과 정상인 퍼센테이지 50%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58%.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좀 조금 먹어도 살이 좀 잘 안 빠지는 타입. 그래서 이 비만균의 특성이 그 어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악착같이 칼로리화 하려는 그 경향이 좀 강하고요. 정상균일 경우에는 그대로 좀 흡수하고 좀 내보내는. 그러면 이 비만균이라는 거 저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아까 제가 중요하다는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만균에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요, 요겁니다. 퍼미큐트 문. 이걸 이제 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정속, 과목, 강, 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얘가 비만균이다.
그럼 실제 우리는 비만균은 다 때려잡아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애중지중계 해야 되는 유산균 역시 비만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